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싸구려 도발. 2. NATO의 훌륭한 선물. 3. 변화하는 중국의 태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NATO와 한국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NATO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NATO 공동작전 협력 제휴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NATO와 한국은 공동 작전 및 훈련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NATO의 군사 작전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NATO와의 정보 공유 및 군사 기술 협력을 통해 더 강력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NATO와의 경제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및 방위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더 강력한 경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NATO와 한국의 관계는 특히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직면할 때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측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 관련 폭탄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세계 주요 외신들은 왜 나토가 한국에 이 엄청난 선물을 주었을까? 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한국에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제발 봐줘. 라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인지. 바로 어제 북한이 한국을 도발했다가 나토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큰일 났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에서 남쪽을 남조선의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10에서 11일 발표한 두 건의 담화에서 미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한편 정당성을 주장한 남측을 향해서도 나를 벼리며 대한민국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0일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의 족속 등 표현을 11일 새벽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 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북한 매체는 강조의 의미를 담는 용도인 격파살과로를 사용해 특정한 의도를 담은 표현임을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 또는 한국은 그동안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는 물론 그 밖의 북한 주요 매체나 공식 문건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기존의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등 회담 관련 사항, 남북합의문, 국내외 언론이나 제3자 발언 인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식 문건과 관영 매체에서 대한민국 또는 한국을 표현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김여정의 두 차례 담화와 같이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남측을 보통 남조선 또는 비난할 경우 남조선 괴뢰 둠으로 지칭해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관계 대상으로 규정하듯 북한도 남측을 같은 민족 또는 동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발표한 담화에서 직접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이 이제 남측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함께 대남, 대미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북한의 정책이 협력을 통한 관계 변화의 모색에서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 투 코리아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8차 당대회에서는 비서국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던 대남 담당 비서 직책이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남 업무 관계자들은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이후 줄줄이 혁명화 교육을 받거나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남북대화를 비롯해 중요한 남북관계 현장의 핵심이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남북관계 의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조평동이 발표해 왔지만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에는 어떤 발표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일 현점은 현대그룹 회장 측의 방북 계획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조평통 등 대남 기구가 아닌 국가 간 관계를 관장하는 외무성을 발표 주체로 내세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김여정의 거듭된 대한민국 언급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이국가 체제 정책의 차원이라며 이미 이번 사안을 두고 북미 간 문제라고 규정한 것처럼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묻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미사일이 거리 1001.2km를 4491초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시험 발사를 시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대북 적대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도발하던 북한과 최근 한국의 경제보복을 가하기 시작한 중국이 진짜 큰일 나버렸습니다. 나토가 한국 관련 폭탄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북대서양조약기 9 NATO 나토가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2차 대전 후인 1949년 소련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기구로 창설됐습니다. 나토의 목적은 정치군사적 수단을 통한 집단적 방어와 평화 및 안보 유지이며 이를 통해 유럽 대서양 지역의 민주주의와 복지, 회원국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지금까지는 유럽과 북미 국가들만 나토에 가입했는데요. 자, 그런데 나토가 근거지인 유럽과 북미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을 선포했습니다. 나토는 11일 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막한 정상회의의 비회원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AP4 자격으로 초청하더니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나토는 특히 한국과 ITPP라는 한국 맞춤형 파트너십 계획을 체결했는데요. ITPP엔 대테러 협력, 군축 비확산, 인공지능, AI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가 안보 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토가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을 한 이유는 바로 지난해 채택한 새로운 전략 개념 때문입니다. 나토는 12년 만에 바꾼 이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구조적인 도전으로 규정하며 나토의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날도 나토 31개 회원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야만과 강압적인 정책을 공표했다며 세계에서 입지를 키우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사이버, 우주, 하이브리드 등 비대칭적 위협과 부상하는 파괴적 기술의 악의적 사용에 맞서고 있다라며 이러한 중국의 위험한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최강국인 한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압도하는 것으로 증명된 한국산 무기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에 전면 대규모 배치하고 나토가 이를 적극 지지하여 중국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토와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 계약을 맺음에 따라 나토 회원국인 대부분의 유럽국들에 이제 한국산 무기를 초대 규모로 더 빠르고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대만에도 한국산 무기가 대규모로 배치될 수 있다는 분석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수십 개의 나토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건드린다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생산되고 로켓 배송되는 한국산 무기가 중국과 러시아에 엄청난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전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 중국 정부는 갈수록 강압적이 되어가는 대외적 행동, 억압적인 국내 정책 등으로 인해 나토의 안보와 가치, 이익에 도전할 뿐 아니라 중국은 한국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다, 라며 나토는 한국과 협력을 대폭 늘려 세계의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포함한 독재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벌이는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올해 초 방문했던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은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일 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대만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공산당이 대만 섬을 통일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는 분명하게 비교가 된다, 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CIA에 의해 밝혀졌듯 중국은 대만을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한반도에도 엄청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는데 이러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제 나토가 전면 개입해 중국을 박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토의 파격적인 발표가 나오자 중국은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유럽연합 EU 주재 중국 대표부는 사실을 무시한 의도적인 먹칠이라며 단호히 반대하고 거부한다, 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과 나토의 갑작스러운 파트너십 체결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2일 오만한 나토에 두 가지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나토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향해 뻗는 검은 손을 즉시 거둬들여야 한다며 아시아 대다수 국가는 나토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끔찍한 괴물로 보고 있다, 라는 헛소리 주장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공개된 야간 비행 훈련의 모습을 통해서 의외로 많은 정보를 새롭게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KF-21의 우수한 비행 성능과 스텔스 성능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포착된 KF-21의 특징을 보고 한국은 스텔스기를 만든다면서 그 기본조차 모른다며 깎아내리고 나섰는데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일 KF-21C 제3호기와 4호기가 오후 8시쯤 경남 사천 소재 공군제 사물연 비행장 활주로를 이륙해 남해 상공 고도 2만 피트에서 시속 약 46km의 속도로 1시간가량 날았습니다. 해당 시간에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워진 이후였고 비행 시험에 참여한 KF-21은 이날 처음으로 외부 조명 장치를 켠 화려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제1호기의 첫 비행 성공 이후 약 7개월 만의 일인데요. 이번 비행 시험은 빛이 제한된 상황에서 항공기 내 외부 조명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항공기의 조명은 야간 비행 때 항공기 간 충돌 방지, 조종사의 계기 장치 식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널리 알려져 있는 좌적우록의 주익 항공등은 물론 랜딩 기어에 달려 착륙 시 활주로를 비춰주는 서치라이트, 그리고 동체와 수직 미익에 들어간 초록색 편대등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중에서 편대등이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두운 활주로에서 푸르게 빛나며 KF-21의 움직임에 따라 빛의 궤적을 남기는 모습이 아주 멋있었기 때문이죠. 이 편대등은 디자인적으로도 감각적이지만 사실은 비행 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둠 속을 날아야만 하는 야간 비행 시에는 방향 감각이 마비되어 앞뒤나 위아래도 구분하기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이 편대등을 통해서 함께 나는 아군기의 위치와 위아래를 이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편대등은 다른 시제기들한테도 당연히 달려있지만 그동안 공개된 모습은 주간에 시행된 비행 시험뿐이라서 해당 부분이 빛을 낼 수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민항기와는 달리 전투기들은 그 위치를 적에게 알리는 것이 독이 되므로
작전 중에는 좌저구록 전멸등을 끄고 날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편대등을 켜는 것인데요. 편대등은 조도가 낮아 멀리에서는 거의 포착되지 않고 설치된 위치상 지상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지근거리에서 편대 비행을 하는 아군기끼리만 이 빛을 보고 야간 기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편대등은 다른 유명한 전투기들에도 대부분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투기마다 약간씩 다른 위치와 형태를 보는 것도 야간 비행 훈련을 감상하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잘 나가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일부 외국 네티즌들이 이 편대등을 걸고 넘어지며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인데요. 특히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에서 이러한 반응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스텔스기에다가 항공등을 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 편대등이 적한테 감지되면 기껏 만든 스텔스 기능이 무색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1차원적인 생각이죠. 편대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도가 낮아서 사실상 바로 옆에서 나는 아군기가 아니라면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별당하는 것이 정 걱정된다면 그냥 끄면 될 뿐이죠. 스텔스 성능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RCS, 즉 전파를 얼마만큼 반사시키느냐 한 가지뿐입니다. KF-21의 편대등은 동체에 완벽하게 매립되어 있고 따라서 스텔스 형상의 일부입니다. 편대등의 점화 여부에 관계없이 전파적으로는 편대등은 정레이더가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설명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자기네 J-20에도 편대등은 멀쩡히 달려 있습니다. 날개나 바퀴처럼 전투기에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품의 하나일 뿐인데 중국 네티즌들은 짧은 식견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헐뜯으려다보니 제 얼굴에 침을 뱉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편 영상에서 비춰진 또 다른 모습에서는 KF-21이 오히려 스텔스 성능에 있어서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 커뮤니티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이를 보고 한국의 전투기가 대체 어떻게 저 정도 경지에 도달해 있느냐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야간 비행 영상에는 활주로 이동, 이륙, 착륙 장면 등이 차례로 찍혔는데요. 이들이 놀란 부분은 다름 아닌 이륙 장면에 있었습니다. KF-21이 이륙하면서 F터버너를 전혀 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는 이륙할 때에 가장 큰 추진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출기의 보조가 없는 한은 순전히 엔진의 힘만으로 쇳덩이를 하늘로 띄워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엔진으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추력을 이륙 시에 동원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전투기 엔진의 진가는 바로 F터버너죠. 엔진의 배기가스에다 연료를 추가 분사해서 연소시키면 더 많은 배기가스를 더 빠르게 뱉어내면서 순간적으로 출력이 크게 올라가고 엔진 후방으로 선명한 불꽃을 뿜게 됩니다. 이를 두고 F터버너라고 부르는데 연료 소모량이 매우 많고 연비가 나빠지기 때문에 언제나 사용할 수는 없는 기능입니다. 이륙할 때, 전투기동과 회피기동을 할 때, 도주할 때 등 정말 필요할 때에만 잠깐 쓰는 기능이죠. 이 F터버너의 또 다른 단점은 엔진 후방의 불꽃이 적외선을 방사하고 레이더 전파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텔스 성능에 흠집을 낸다는 것인데요. 여태까지 공개된 KF-21의 이륙 장면에서는 F터버너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부 시험 비행인 만큼 F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활주거리를 길게 가져가기도 했으며 나대만 진행해서 불꽃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기도 했죠. 그런데 야간 비행 영상에서는 비교적 짧은 활주거리로 날아올랐음에도 F터버너의 불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F터버너를 켜지 않은 일상적인 출력만으로도 이륙이 가능할 정도라는 것이죠. KF-21은 스펙이 공개됐을 때부터 추력 대비 중량비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급 엔진을 사용하는 FA-18에 비해 작고 가벼우며 추력이 비슷한 F-35보다는 인면하중이 작습니다.
덕분에 가속력, 선회 능력, 고바등각 기동 능력 등이 출중할 것으로 점쳐졌죠. 그런데 KF-21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엔진 출력이 남아도는 나머지 애프터버너도 없이 이륙이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복자 4호기의 시험 비행 장면을 통해 KF-21의 이륙 거리가 매우 짧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적이 있었죠. 짧은 이륙 거리를 애프터버너도 쓰지 않고 날아오른다는 점은 상당한 이점입니다. 적 견제가 쉽지 않은 지상과 이륙 직후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고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실속의 위험이 있어 제대로 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투기는 감지되지 않고 빠르게 발진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이자 현존 최강이라 불리는 F-22 랩터조차도 이륙할 때에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뒤를 이은 F-35 역시도 이 한계를 끝내 극복하지 못해서 아예 수직이 착륙형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KF-21은 매우 훌륭한 피지컬을 타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륙할 때 애프터버너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공중에서 순항할 때에도 출력이 남아 돈다는 의미입니다. KF-21은 추중비를 비롯한 물리적 특성만 보더라도 요파이터 타이푼의 버금가는 초음속 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이륙 장면을 통해서 여유롭게 슈퍼크루징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슈퍼크루징, 즉 애프터버너 없는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는 것은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음속 이상의 초고속 기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정광석화처럼 움직이는 치명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슈퍼크루징인 것이죠. 이번 야간 비행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KF-21이 예쁜 불빛을 켜고 비행한 것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한 껍질 벗겨보면 나날이 몰라보게 발전하는 KF-21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갑지 않은 나라도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일단 중국은 마치 한국 보라는 듯이 KF-21의 야간 비행 3일 만인 12일 자국 항공모함인 산둥함에서 제-15 전투기를 동원한 야간 비행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이 한밤중에 전투기를 띄워서 깜짝 선물을 주더라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수-33의 불법 복제판에 불과한 전투기로 KF-21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는 둘째치고 말입니다. 중국군의 공식적인 반응 외에도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격렬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댓글을 쓴 중국 측군사 전문가는 한국이 이 항공기의 개발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충격받았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이 폴란드 등 여러 국가에 무기를 팔면서 조용히 힘을 길러왔다는 댓글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항공기의 조립 능력조차 한국이 가진 적이 없는 줄로 알았다며 진심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다니? 스텔스, 기동성, 슈퍼크루징 및 높은 상황인식 능력을 통합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 전투기가 됐다 등 진심으로 감탄하는 듯한 반응도 살펴볼 수 있었죠. 한국 전투기의 눈부신 발전에 중국인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모양인데요. 한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KF-21을 발전시켜서 결국 대한민국이 제대로 코를 꿰게 생겼습니다. 최근 네로라하는 세계 유수의 외신들이 혈안이 되어 달려드는 특종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싶으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의 살 무기 지원 금지 입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외신들은 심심하면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왔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허락을 받아 K9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는 논란까지 터졌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째서 국제사회가 이토록 대한민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국방부는
느닷없는 소동의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숫자에 자주포를 지원할 수 있었던 뒷배경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깊이 있게 다루는 일명 외신들이 앞다투어 대서특필하면서 논란의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해양 보도는 대한민국의 승인이 있었기에 폴란드가 자체 생산한 AHS 크라프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덧붙여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회 지원이며 대한민국이 보다 직접적으로 참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정책이 어떻든 간에 상당히 설득력 높은 주장이긴 한데요. 크라프가 비록 메이드 인 폴란드 자주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체 부분에 대한민국의 K9 차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비로 대체 가능한 작은 부품도 아니고 K9 차체를 통째로 쓰고 있는 만큼 만약 대한민국이 분쟁 지역 수출 금지를 들이밀었다면 폴란드가 크라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게 불가능했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크라프는 K9 차체뿐만이 아니라 영국산 포탑과 프랑스산 주포가 탑재되어 있다 라며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에 수출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폴란드의 결정이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외신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서방 세계의 강력한 입김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 체계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이 시작된다면 지금까지 역량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던 미국, 유럽의 전력 공백이 단박에 해결되리라 보고 있는 건데요. 미국과 전 유럽이 달라붙어서 겨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력 차이를 수평으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참전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특히 전쟁의 원동력이나 다름없는 탄약 등의 소모품 분야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미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1월 이루어진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1차 155mm 10만 발 계약만 봐도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포탄 생산 능력은 물론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수반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에는 대한민국과 미 국방부가 2차 포탄 지원과 관련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물론 여전히 대한민국은 살무기 지원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데요. 이국과의 동맹 관계 때문이 아니라면 냉정하게 말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안 전쟁을 앞두고 내부에서부터 군수품 부족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면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대한민국의 빚을 지면서까지 포탄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서두에 말했던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전쟁 직접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입니다. 쉽게 말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자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참전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국의 3배가 넘는 포탄 생산 능력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능력이 우수한 건 그저 기본 소양에 불과합니다. 국토 면적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야포를 보유한 나라답게 평시에도 이 정도의 포탄을 생산하지 못하면 애초에 군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비단 속도와 생산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포탄은 품질과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정상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K9 자주포를 세계적인 명품의 반열에 오르게 만든 주력 포탄입니다. 현대전에서 포병의 임무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를 최대한 간소화하면 궁극적으로 적보다 더 멀리, 더 정확히 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요. 그러나 가장 직관적인 방법인
포신 확대와 추진 장약 증가는 물리적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포신 반동 흡수와 내구성 문제, 장약 운반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K9에 탑재된 155mm 52구경장이 현대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155mm 52구경장 포신을 개발하는데도 반동 흡수 과정에서 무수한 도전과 실패가 반복되었고 심지어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었는데요. 포신 확장의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자 대한민국은 전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포신이 한계면 포탄 자체를 개량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공기 저항을 발생시키는데요. 포탄의 경우 포구 속도만 초속 980m에 달할 정도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공기를 찢고 날아가면서 진행 방향 후방의 진공 현상이 발생합니다. 포탄의 탄저부에서 발생하는 이 진공은 포탄이 받는 전체 공기 저항의 50%에 달하는 항력으로 포탄을 끌어당깁니다. 이로 인해 M107 고폭탄 최대 사거리는 18km에 불과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기술진들이 주목한 건 다름 아닌 골프였습니다. 당연히 스포츠로서 골프를 말하는 건 아닌데요. 정상급 프로 골퍼의 드라이브샷을 맞은 골프공의 순간 속도는 무려 시속 290km에 육박합니다. 이는 스포츠에서 두 번째로 빠른 구속인데요. 시속 330km에 달하는 배드민턴 셔틀콕이 순간 속도 측면에서는 가장 빠르지만 비거리와 속도를 모두 만족하는 건 골프공이 유일합니다. 이는 골프공 특유의 딤플이라는 홈 덕분인데요. 울룩불룩한 표면이 작은 회오리와 같은 난기류를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 진공을 상쇄시켜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술진들은 골프의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한 건데요. 골프공의 딤플을 포탄에 대입시킨다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진공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9년 K9과 함께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K307 155mm 항력감소 고폭탄, 통칭 비비탄, 베이스 블리드입니다. 비비탄은 탄저부에 점화기 결합체와 항력감 소재를 장착하여 가스가 발생하도록 했는데요. 이때 발생한 가스가 골프공의 딤플에서 발생한 난기류처럼 포탄의 진공을 메우고 항력을 감소시킵니다. 이 덕에 K9 자주포는 한계를 깨부수고 최대 40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와 포탄 기술은 분명 1999년부터 세계 최정상이었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방산 시장에서 고착화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요.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2020년 실전 배치된 K315 복합추진 사거리 연장 고폭탄입니다. 통칭 K315히 RAP탄이라고 부르는 복합추진탄은 로켓 추진 방식과 항력 감소 방식을 결합한 완전 새로운 개념의 포탄입니다. 로켓 추진 포탄은 탄저부에 추가 추진체를 달아 비행 중 2차 추진력을 얻는 방식인데요. 말은 쉬워 보이지만 그만큼 내부 장약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어난 사거리만큼 위력은 약해지는 게 단점입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 추진과 항력 감소의 원리를 결합했는데요. K315히 RAP탄 단면부를 보면 탄저부에 가스를 발생시키는 항력감 소재와 2차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로켓 추진제가 모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K315 포탄은 포탄이 비행하면서 받는 탄저부 항력의 대부분을 상쇄시킴과 동시에 공중에서 한 번 더 로켓을 점화시켜 최대 54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전력화된 자주포와 포탄 조합 중 전 세계에서 최장거리인데요. 심지어 K9이 아니라 다른 자주포라 하더라도 K315히 RAP탄을 사용하면
동급 대비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포탄은 NATO 표준 규격을 사용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서방 자주포라면 어떤 종류든 대한민국의 K315희 IAP탄을 넣고 방아끈을 당기기만 하면 사거리 연장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니 기를 쓰고 대한민국을 끌어들이려는 건데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방부라는 별명답게 대한민국은 포병이 꿈꾸는 온갖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사거리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고 여겨지던 명중률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의 신형 포탄을 개발했습니다. 일명 곡사포용 관측탄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서 자주포에서 발사하는 카메라입니다. 관측탄 안에 내장된 자탄이 비행 중에 분리되고 이후 허공에서 채공하며 표적에 대한 사진 정보와 관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관측탄의 개발로 인해 명중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관측탄 공동연구팀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 환경을 달리한 1600회의 모의 실험에서 평균 9분 이상 비행에 성공했고 약 40장의 현장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K9 자주포가 발사한 관측탄이 보내오는 정보로 수정 사격을 가하자 단 한 번의 사격으로 목표물의 50%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적 포병이 사격 후 이탈하기 전에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 사격 시간 감소와 명중률 증대는 상당히 중요한 전술적 이점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력으로 자주포뿐만 아니라 포탄 수출 강국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폴란드는 아예 현지에 대구경 탄약 공장까지 건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잔뜩 수입한 만큼 이참에 우리 포탄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폴란드가 요청한 탄약 공장은 연간 10만 발 생산도 거뜬할 정도로 대규모인데요. 독일 최대 군수업체인 라인메탈조차 대구경탄 생산 능력이 기껏해야 연간 7만 발이 한계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폴란드 현지에 탄약 공장이 건설된다면 유럽 전역에 대한민국 포탄이 보급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급격한 성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만나 대한민국의 국제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의 짐을 나눠서 져야 한다는 건데요.